미사일 한 발이 약 25km를 비행한 뒤 신호 불량으로 자폭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패트리엇 2발 중에 한 발에서 사격 레이더 오류가 확인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사격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업 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들이 잇따라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동안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철원 영하 5도, 봉화 영하 2도, 서울 0도 등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은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산지와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9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2년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1분 1초까지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도 찬성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입장 김종혁 비대위원에게 들어봅니다.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통일부는 한반도 긴장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면서 담대한 구상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의 유례없는 도발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서 들어봅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 속에 일각에선 희생자 책임론 이야기합니다. 거긴 왜 갔어? 대형 참사에서 살아남은 가족들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번 참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삼풍백화점 붕괴 생존자 그리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늘로 엿새째 맞고 있습니다. 시린 마음만큼이나 날씨도 쌀쌀해졌어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얼음이 어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춥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몸도 마음도 추운 이 시기 잘 버티고 견뎌냈으면 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를 위로했던 말 한마디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을 녹였던 말 한마디 보내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애도의 마음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최신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고요. 이 최고 고도는 약 1920km, 비행거리 760km, 최고 속도는 마하 15가량으로 탐지됐다고 합동참모부는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대피 경보 발령됐습니까?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 정부는 미야기현 등 일부 지역에 피난 경보를 발령했다가 이를 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현지 언론은 북한 미사일 일본 상공 통과라고 속보로 보도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미 공군은 내일까지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를 연장하기로 하고 세부 일정은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요,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우리도 뭘 쏠려다가 뭐 잘못 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예. 공군에서 그 기량 점검을 위해서 유도탄 사격 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미사일 발사 실패가 잇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군이 발사한 국산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이 비행 중 폭발하는 일이 있었고요. 네. 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발사 직전에 오류가 포착돼서 발사가 진행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사일을 북한이 연이어서 쏘고 있는데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미사일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좀 바로 잡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좀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보 불안한데 이렇게 계속 실패하면 안 됩니다. 군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것도 좀 명심해 주십시오. 북한이 러시아에 몰래 폭탄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현지 시간으로 2일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상당한 양의 포탄을 은닉해 제공했다라는 정보를 받고 있다면서 네. 이 포탄들은 중동 혹은 북아프리카 국가로 보내는 방식을 취해서 실제 목적지를 숨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것이 실제 러시아에 전달되는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했고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에서 추가로 책임을 묻는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는 연이어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다시 금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2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더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자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유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에서 3.25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로 상승을 했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이죠. 네, 15년 이내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양국의 금리 차이가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아마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제 얘기는 저희가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장을 관할했던 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을 관할하던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참사 당일 치안 상황을 총괄하는 서울청 상황관리관 임무를 수행했던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의 업무 태만 책임을 물어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류미진 총경을 두고 상황관리를 태만히 해서 상황인지와 보고가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했고요. 네. 이임재 서장은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했고 보고도 지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 보고를 늦게 받았어요. 대통령보다 더 늦게 받았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지금은 그런 것보다 사고 수습에 전념할 때라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빠른 분들의 빠른 쾌유를 돕는 게 급선무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계속해서 지금은 추모할 때 지금은 사고 수습 전념할 때 계속 그 얘기만 하실 겁니까? 이 얘기 잠시 후에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해졌다라면서 참사의 전조를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사고 후 발생 체계 보고 체계는 뒤죽박죽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북한 미사일 문제 그리고 이 이태원 참사 문제는 주진우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봉화 광산 매몰 사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 9일째인 오늘 이 고립된 작업자 2명의 생존 신호를 확인하기 위한 시추 작업에는 성공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천공기 한 대가 목표 지점인 지하 170m 깊이에서 빈 공간을 확인했고요. 오후 오전 7시쯤 다른 천공기도 시추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내시경 장비로 갱도 내부를 탐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생존 반응을 확인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사 귀환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제발 좀 무사하게 돌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들의 품으로 말입니다. 경제는 걱정이에요. 사실 정치권이 여기에 힘을 써야 되는데 내년 고용시장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뉴스도 봤어요. 네, 내년 취업자 수가 8만 명대 증가에 그칠 것이다라는 한국개발연구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가 79만 1,000명이었으니까 그 증가폭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셈인데요. KDI 측은 내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상반기에 판단했던 것보다 커졌다라면서 올해 4분기에도 1에서 3분기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올해 고용이 이례적으로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KDI는 고용 여건 자체가 악화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잠시만요. 올해 고용이 아주 호조였다고요? 이례적으로 호조였습니까? 하지만 내년에는 10분의 1 정도로 증가폭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올해 고용이 호조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좀 나아진 측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도 고용 사정이 얼어붙었다 할 텐데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요. 아무튼 매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견뎌내야 할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크게 다쳤습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안화골절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수술 소식을 전했는데요. 토트넘은 수술 뒤 이 손흥민 선수는 구단 의무진과 함께 재활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손흥민 선수는 어제 마르세유 팀을 상대로 치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에 선발 출전해서 상대 선수와 헤딩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전반 27분 만에 교체된 바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 손흥민 선수의 재활 기간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 전문가들은 최소 한 달은 쉬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설령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출전한다고 해도 이 그라운드에서 제 기량을 보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라운드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예상해 봅니다. 제가 축구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축구 기자도 했습니다. 열심히 봤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손흥민 선수가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6,896명입니다. 어제보다는 7,800여 명 감소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11,000여 명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 290명이고요. 사망자는 41명입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나를 위로해 준 말 한마디. 1509님께서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요. 한쪽 편마비가 오셨는데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주셨어요. 아들아, 넌 잘할 거라 믿는다. 아빠가. 이렇게 쪽지 하나에 펑펑 울었습니다. 네. 5145님께서는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현금과 각종 카드, 신분증 들어있었는데 속상해하는데 아내가 괜찮아, 나만 잃어버리지 마, 이렇게 해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다 펑펑 울었네요, 한마디에. 5356님, 울고 싶을 땐 그냥 울어도 돼. 저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울고 싶을 땐 그냥 울어도 돼. 0147님, 그 어떤 말이라도 진심이 들어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겠지요. 지금 정부와 관계자들 사과가 느낌 없는 것이 진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8000번께서는요, 시간은 모든 걸 해결해 준다지만 아픔은 영영 지워지지 않는데 어쩜 좋습니까? 젊은 청춘들 아까운 마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6명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목숨을 구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기회를 놓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분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 수뇌부는 첫 신고 접수된 지 5시간 지나고서야 보고를 받았다는데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태원 참사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입장과 고민 들어봅니다. 김종혁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 어찌 보고 계십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보시는지요? 하여튼 이 생때 같은 우리 젊은이들의 죽음 앞에서 집권 여당,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네.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고요. 이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우리 안전을 대비하는 우리의 어떤 그 공적 시스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일제히 다 노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에 세월호가 터졌을 때, 2014년 세월호 터졌을 때 이제 다시는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안전 대책 모든 것들을 한번 정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세월호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제도나 시스템 이런 것들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젊은이들의 죽음을 의미 없게 하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그런데 용산 서장은 그때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경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파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용산 서장이 왜 그러면 시위하는 데 가서 지휘하고 있었냐는 것을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저도 경찰 기자를 오래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경캡 경찰 기자들의 팀장도 했었는데 네. 대개 시위대는 자칫하면 이제 과격해지기도 쉽고 폭력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시위대든지 시위가 벌어지면 이제 경찰 병력이 투여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서장이 지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태원은 축제였잖아요. 네. 할로윈 축제였고 그것이 무슨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이고 네. 문제는 거기에 대한 사전의 대비를 경찰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그렇고 그렇죠.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 네. 그래서 예상을 잘 못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건 스포츠 이벤트나 행사, 축제 이런 부분은 시위라고 볼 수는 없어서 혼잡 경비라고 이렇게 해서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어찌어찌 대비하자, 이런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참가하지 않고 네. 실무자가 참가해서 안전대책보다는 쓰레기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하지요. 예. 근데 또 지금 이제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상가 주인들께서도 네. 경찰이 이렇게 경찰차 같은 것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 예. 왜냐하면 축제 분위기가 망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사실 상가에 있는 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이고 폐업하는 곳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좀 축제 분위기를 살려서 어떤 경제 같은 걸 활성화시켜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경찰이나 지자체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대비책을 세웠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약간의 문제는 이번에 모임 주최하는 쪽이 없었잖아요. 네. 축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주체가 없는 행사에 경찰이 함부로 개입하는 것들 자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게 변명인지 설명인지 이런 부분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도 마찬가지였었으니까요. 네. 일본도 2001년에
그 11명인가가 축제에서 깔려 죽는 사망하는 사고가 있고 나서야 몇 년 뒤에 이제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있었던 시부야 축제처럼 경찰이 이제 통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많았어요. 대응으로 넘어가 보죠. 네. 대응으로 일단 6시 34분 최초 신고라고 하는데 최초 신고 그 이전에도 압사를 언급한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신고가 있었는데 신고를 제대로 묵살했다고까지 얘기 나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이 상황을 좀 파악했어야 되는데 상황 파악, 보고 체계, 지휘 체계 조금 이 부분은 좀 문제가 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우리 기자잖아요. 네. 우리 기자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현장에 갔더니 예를 들면 큰 뭐 비행기가 추락을 하든지 아니면 큰 사고가 나든지 화재가 나면 야 나는 정치부 기자니까 이런 거 난 신경 안 써.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없죠. 누구든지 기자라면 현장을 보면 회사에다 연락을 하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이거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137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배치돼 있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마약 단속을 주로 하는 아마 이제 축제 현장이니까 요새 이제 마약이 하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니까 뭐 거기서 또 무슨 그런 마약을 쓰는 게 아니냐 해서 그런 마약 단속반들이 많이 깔려 있었고 그리고 또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은 가능하면 이 축제 분위기를 뭐 흐리지 않기 위해서 좀 안 보이는 쪽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이게 사고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하면 바로 보고를 해서 대응에 나오도록 하는 게 맞았어요. 예. 그리고 신고가 계속 주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에다가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죠. 네. 파견된 경찰 137명 중에 정복 경찰은 5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찰 책임 가볍지 않습니다. 뭐 참사 수습보보다 시민 동향 파악 우선인 경찰, 신고 묵살하고 대비도 안 하고 늦은 보고한 경찰 책임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 경찰의 책임일까요? 수뇌부는요. 그리고 경찰 말고 다른 책임은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더 확인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장 드러나는 부분은 현장의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왜 이 신고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예를 들면 112 담당 이제 두 분이 이제 직위해제가 됐잖아요. 하나는 용산 서장이고 하나는 112 상황을 총괄하는 서울청의 담당자인데 네. 과연 112 상황 총괄자 이분은 총경이란 말이에요. 네. 경찰 대생인 걸로 아는데 그럼 이분이 적어도 그날 서울 시내에서는 저녁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태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112 시스템은 총 비상 상태에 돌입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이분이 직위 해제 바로 당하는 걸로 봐서는 이분이 과연 그때 당시에 그 담당자로서 그 112 상황 체크를 제대로 한 거냐.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즉각 그 위에다가 상부에다 보고를 해서 서울청장이라든가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대응책이 나오도록 그런 조치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직위해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장에 대한 얘기고 네. 나중에 이제 이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분명히 무슨 뭐 야당에서 국정조사도 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조사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가려지겠죠. 물론 정무적인 책임을 포함해서요. 네, 용산 서장 뭐 현장에서는 지금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있는데 더 이제 계속 수사가 진행되면서 책임을 묻겠죠. 그런데 추모는 하되 추궁은 말아라. 지금 애도 기간이니까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처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회의를 하면서 네.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니라 추모의 시간이 아닙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은 대비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뭐 못한 부분들이 있고 대응의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게 아니냐라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112 신고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면서 네. 이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예. 이거는 명백하게 예를 들면 경찰관한테 112 신고를 안 했는데 출동을 안 하든가 네. 아니면 출동을 해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하면 그건 너무나 명백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밝혀진 다음에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록 추모 기간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들은 가려야겠다라고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된 거죠. 네. 아무튼 기동대를 보내달라고 현장 파출소 근무하는 경찰은 얘기했고 답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또 기동대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경찰 많이 오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또 상인들은 또 다른 얘기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관계는 이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지켜보시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찰 문제뿐만 아니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주무장관인데 그렇습니다. 초기의 얘기는 굉장히 국민들을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요. 예. 사실 이제 조금의 변론을 해준다면 네. 만약 이분은 이제 뭐 판사 출신인데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은 밑에서 보고를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야, 이 사태 어떻게 터졌는데 기자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라면 네. 이제 밑에서 보고를 했을 텐데 저희는 뭐 40% 정도 병력을 더 늘렸고요. 예년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노련한 정치인 같으면 이 사람들아 지금 국민 앞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아마 부하들을 질책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죄송합니다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이분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을 매우 잘못했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 어긋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오늘 그 장관께서 출근하다가 여러 질문이 있는데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진상조사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그런데 윤 대통령 나흘째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주무부처 이상민 장관이 회의 안 가고 조문에 동행했어요. 이건 뭐 언론에서 비판할 만한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게 이제 대통령이 나흘 연속 가시는 거 아주 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상민 장관도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맞죠. 큰 책임이 있는 분이니까 예. 그런 어떤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의 표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라고 불러야 됩니까? 참사라고 불러야 됩니까? 희생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피해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사망자라고 불러야 이런 용어 때문에 그리고 근조 이렇게 리본을 그냥 근조 글씨가 달린 쪽으로 달아라 반대로 달아라 이런 얘기가 예전에 없던 논란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별 의미 없는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해서 논란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참사라는 것은 참혹한 사고란 뜻이고 네. 뭐 비참한 사고라는 얘기니까 일이 벌어졌다는 거니까 참사라고 부른 대로 어떻고 뭐 사고라고 왜냐하면 근데 행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네. 공식적인 용어가 사고고 사망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 그 공식적인 표현은 그렇게 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사실 추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참사라고 부르고 뭐 희생자라고 부른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참사라고 불렀는데요. 그렇죠. 애도하라 그렇게 뭐 명령처럼 내리지 않아도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고 있어요. 이런 단어로 어떻게 방식을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뭐 맞습니다. 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목숨을 잃었는데 이거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일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정무적 판단을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말씀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은 지금 이렇게 그 애도 기간이 끝나고 예. 그다음에 정리가 좀 돼서 전체의 그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먼지가 가라앉고 전체의 그림이 드러나야지 우리가 사태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확연히 모습이 드러나고 나면 대통령으로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은
아니 지금 때가 아닌가요? 지금은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일단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사실관계 같은 것들이 확인하고 되고 난 다음에 네. 예를 들면 뭐 정무적으로 책임을 지를 사람을 네. 지게 한다면 네. 그러는 과정에서 뭐 말씀이 있으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네. 그건 저희 개인적인 예상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나 뭐 주변에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애도 기간 지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나서 사과를 하든 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이제 이 사건 이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사건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규명되고 나면 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도 찬성한 입장을 보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야당이 그 어떤 제안서를 보내는지 보고서 결정을 하겠다, 판단을 하겠다 하는데 단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것을 정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태의 책임을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대상자를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과연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제안서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국정조사를 하지 않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1대 들어와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7번인가를 국정조사를 요구한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권 여당에서 다 거부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네. 국정조사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요. 네. 지금 경찰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파악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안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 검소한 박의 피해랄까 그 부작용 같은 것들 후유증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아니 경찰의 지휘 계통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사들이 나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제가 듣기에는 네. 현재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 말고 경찰 지휘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검사들이 나서서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지금 몰라서 지금 여기서 잘못된 말씀을 드리면 안 되니까 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 수사 부분은 지금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온 국민들이 모두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어떤 특정 개개인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의 시스템 전체가 붕괴 내지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각자의 어떤 역할이 어떻게 문제가 있었고 이 시스템은 뭐가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수사를 떠나서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9.11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조사를 해서 백서를 냈잖아요. 예. 그래서 FBI와 CIA가 서로 갈등하는 바람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DNI라는 어떤 그런 정보기구를 다시 통합기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실무적인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백서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네. 안보 위기, 경제 위기에 기후 위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서 윤석열 정부 여당이 과연 이 위기를 관리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 계속 물음표가 찍힙니다. 글쎄요. 그거는 저는 적어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의 대응이 네. 과거 세월호와 대응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 이태원에 벌어진 이 비극을 이것을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나 한 정권에다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계속되어 왔던 관행의 문제. 아까 제가 예. 세월호 말씀도 드렸지만 네. 우리 안에 세월호는 없었나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고요. 예. 그건 언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언론도 수없이 많이 보도를 하면서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많이들 오라고 여기 굉장히 안전하다고 이런 식의 보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큰일 날 것 같습니다라는 보도는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누구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거를 정치화해서 네가 나빠 이렇게 희생양을 찾는 일들만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 진짜 그 생때 같은 우리 젊은이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느냐. 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죠. 아, 물론이죠.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네. 국민의힘 김종혁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쪽입니다. 평소에 거의 막히지 않던 길이라 더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관천 휴게소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차로 중에 1개 차로가 막히면서 5km 구간 이렇게 정체가 무척 심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도 있는데요.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이고요. 구리 남양주 요금소 부근 1차로와 2차로,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쪽 혼잡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지역 퇴근길 많이 복잡해졌는데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마도 분기점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송산 마도 쪽으로 8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와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또 쐈어요. 미사일을 계속 쏩니다. 네. 이제 뭐 미사일 쏘는 날이 일상처럼 돼버렸어요. 네. 그것도 뭐 한두 발이 아니라 어제 25발에 100여 발의 포탄, 오늘 3발. 그중에 이제 드디어 ICBM이 나왔어요. 김종대 의원님 사실 그런데요. 세월호 참사 때요. 세월호 네. 참사 때 북에서 네. 위로 조전이 왔던 거가 위로 조전 통지문이 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때도 조선 적십자 명의로 이렇게 위로에 또 글이 왔었는데요. 네.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북한에서 계속 쏘고 있어요. 그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때는 한미연합훈련이 없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그런데 일단은 북한이 이번에 240대가 동원된 한미연합 그 공중훈련에 대해서 실존적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격하게 반발하는 네네. 것뿐만이 아니라 열리기 전부터 계속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동원된 무기에 이제 F-35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비록 스텔스기는 아니지만은 F-15 같이 그 고성능 전투기들이 이제 대거 동원된 이렇게 큰 공중 훈련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전 세계에 이렇게 크게 뭐 200대가 한꺼번에 뜨고 아니, 우리나라에서만도 유례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니, 유례 없습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훈련이 이렇게 많은 전투기가 동원이 되는 그래요? 이런 훈련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31일부터죠. 예. 31일부터면 4일까지. 그런데 또 연장됐다. 또 연장됐죠. 예. 이게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중에 지금 훈련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애도 기간이라는 거를 자꾸 미사일 사태에 대입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 지금은 우선은 그 한미연합 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강대강이 대치하고 네.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북한에서 애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또 마땅히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래 이래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어떤 그 미사일 도발을 하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다지 의미 부여할 수가 없다. 사실은 지금 연합훈련이 이렇게 대규모로 돼 있고 미국의 핵잠수함이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북한으로서는 비상사태라고 보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을 빼버리고 그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네. 참사하고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하고 여기에 연결시켜 비교하는 건 이건 조금 언어적으로 안 맞는 문법이라고. 한미 연합 훈련을 대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는
이렇게 이어지는 예, 그렇게 강대강. 이어서 강대강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태원 참사는 좀 접어두고요. 아무튼 NLL을 넘어서 탄도미사일이 넘어온 것도 최초고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속초 앞바다의 그 53km 지점입니다. 여기는 항상 어선이 밀집된 곳입니다. 53km 보일 거 아니에요. 보여요. 밤에 그 오징어잡이 배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여객선이라든가 어떤 민간 선박의 운행이 굉장히 그 붐비는 곳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이게 뭐 실수로 발사한 것도 아니고 북한 미사일의 신뢰성이 높다고 저번에 주진우 진행자가 저한테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 나온 보고서인데 이게 뭐 실수로 발사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매우 구체화되고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을 제기하는 겁니다. 전에 없던 위기 고조입니다. 그 아까 시작을 할 때 뭐 세계적 평론 스타일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네. 기왕 그렇게 소개를 받은 거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제 전 세계의 그 외신들을 많이 이제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 소식도 등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객관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그 느끼는 한국과 미국의 그 연합훈련, 군사훈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아까 뭐 의원님께서 실존적 위협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진짜로 그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 이 한반도의 소식들에서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북한은 왜 저러지 그것과 조금 우리 객관적으로 나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은 지금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물론 과거부터도 그래 왔습니다. 올해 유난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늘 올해의 훈련이 또 굉장히 또 우리가 또 강하게 이제 훈련을 강도를 높이고 있죠. 거기에서 느끼는 북한의 그 어떤 공포 그것들도 객관적으로 조금은 우리가 그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그런 큰 규모의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거는 또 잘 몰랐습니다. 보도가 안 돼가지고요. 거기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기 외신들은 이태원 참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외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외신들 많이 보도가 많이 나오죠, 당연히. 여러 가지 각도 그리고 물론 그 외신들도 좀 조심하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그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미치는 우리가 특히 어느 나라보다도 외신의 보도다 그러면은 뭐 한쪽에서는 열광을 하고 한쪽에서는 뭐 그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외신 보도들도 상당히 그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들은 한국 관련해서는 좀 신중한 그런 것이 이제 보이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건 그 분명히 인재에 가깝다라는 것, 막을 수 있는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것,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이제 최근의 여론조사, 최근의 그 외신 보도와 무관하게 이렇게 보면은 네. 대체적으로 그 바로 다음 날 인도에서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도 똑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그 신흥 개발 도상국들 그다음에 신흥 최근에 합류한 그 선진국들 이런 데서 주로 발생하는 그런 유형의 이제 사고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유례없는 미사일 도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북한이 큰 판을 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큰 판이요? 예, 오늘 ICBM을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어떤 전략적으로 이 판돈을 키우는 큰 판으로 가고 있다. 사실은 언제 핵실험을 해도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 미국의 중간 선거를 노려서 한다기보다는 전략적 시간표가 북한의 머릿속에 있다. 자기들이 스스로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사태를 바라보면서 네. 이제 한반도에서 북한도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국면. 그런데 의원님 핵실험을 하면 전 세계에서 비난하고 또 봉쇄하고 또 비판하면서 예. 더 고립될 텐데 그래도 할까요? 아니 유엔 안보리에 뭐 제재 결의안이 지금 통과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아주 뭐 마음 놓고 핵실험한 때가 할 만한 좋은 기회가 또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그 옛날만 해도 중국 러시아가 다 우리 한국 편을 들어서 예, 하지 말아야 이런 거 했죠. 있으면은 네.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오고 네. 미국의 독자 제재법이 또 개정되고 이랬어요. 중국하고 근데 러시아가 지금 뒷문이 달랬죠.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왜? 중국 러시아 뒷문이 다 열려 있고 이러면은 북한이 행동의 자유를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라 자기들이 기회의 창문을 열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 봉쇄와 고립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처럼 봉쇄와 고립의 효과가 약화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역으로 걱정해야 될 거는 북한이 러시아하고 연대해가지고 예. 둘이 짬짬이가 돼서 이런 핵실험도 하면서 저기 북한이 무기도 봉쇄의 망을 뚫어버리는 예. 돌파해버리는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강하게 핵 얘기도 하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걸 위기를 예방하고 주변 안정을 관리하는 게 정부 책무이기도 한데 자꾸 이제 힘으로 찍어 늘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고 합니다만은 북한의 뒷배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네. 같은 이런 그 상황에서 뭔가 우리도 동맹과 가치 외교뿐만 아니라 대륙을 향한 마쿠 대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북중러가 단결하게 되면 우리 안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합니다. 네. 그것을 막는 외교를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은 회색지대에 있어요. 예. 아직까지 북한의 핵무장을 찬성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중국이. 네네. 그렇다고 해서 유엔 결의안에 찬성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간 회색지대에 있는데 외교의 실력은 이미 우리 편인 동맹국이 아니라 네. 회색지대에서 우리 외교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륙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생각해보면 북한이 핵실험한다, 핵 얘기할 때 러시아하고 중국이 말렸잖아요, 지금껏. 네.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 우리 경험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 가서 좀 얘기해야 될 텐데 우린 대화로 가야 될 텐데 평화로 가야 될 텐데 자, 우린 룰라로 가보겠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을 하죠. 1월부터요? 네. 네, 보우스나루가 불복할 것이다 했는데 좀 조용하네요, 그래도. 조용한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뭐 국민들 앞에 나서서 승복한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네. 그 판사들과의 대화를 할 때 왜냐하면 최종적인 어떤 그 판단 이런 것들 대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네. 대법원 판사들과의 대화를 할 때는 그 끝났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복을 하는 것 같다. 근데 문제는 그 대통령이 승복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그러니까 보우소나루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 가지고 거리를 메우고 있다는 건데. 거리에 이미 나왔어요. 네, 그렇죠. 도로를 완전히 꽉 채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난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의회를 점거했던 그 국민들 그때하고 이제 비슷한 양상인 건데 물론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어떤 그 의회를 점령한다든가 뭐 그런 사태까지는 안 일어났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공식적인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민주주의 질서를 넘어서는 그런 선이 미국에 이어서 지금 브라질도 위험한 선까지 왔다 이렇게 이게 사실상 그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승복을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정권 이양은 승인은 했다 그러지만 네. 오히려 지지자들한테 코치를 하고 있어요. 도로 점거하지 말고 뒤에서. 집회를 열으시라. 깃발을 내걸어라. 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실상의 은연중에 선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후에 설령 룰라 대통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극심한 국론 분열이라든가 네. 사회 혼란은 계속될 것이고 이미 소요 사태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국제사회도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하고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여론의 압력 네. 또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남미는요, 브라질은 또 남일 같지 않아요. 그 역사가 한해 정서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가지고요. 브라질 소설을 봐도 뭐 이야기를 들어도 역사를 봐도 남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정치에서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한테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영국의 순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리스 존슨과 지금 경쟁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좀 아주 좀 민감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총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기반이 아직까지 확실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예. 존슨 총리가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번에는 내가 이제 포기를 한다라고 그때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순낙 현 총리 같은 경우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기반이 확실하게 보수당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그 콥스 27 그것 때문에 이거 그렇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지금 간다 안 간다 하다가 보리스 존슨이 참석한다니까 맞이 못해서 나중에 또 이제 간다 이렇게 예. 된 거죠. 원래는 참석 의사가 없었다가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존슨 전 총리가 지난 그러니까 콥스 26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행사를 주도를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총리가 이제 참석한다고 하니까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순낙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지금 그 현 찰스 3세 국왕 같은 경우도 영국 국왕이 관심이 많죠. 기후 이게. 변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네, 국왕입니다. 노력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참석을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국왕이 첫 공식 행사로 기후 변화에 참석한다 했을 때 너무 정치적인 어떤 그 목소리가 그 강조되는 건 아니냐 싶어서 영국에서 이제 같이 말아달라고 요청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간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총리가 안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아무튼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결국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순낙의 미래도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모르는 게 없는 김종대 의원님.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자,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미 의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선거 직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지금 백중지세다. 네. 그러나 제가 듣는 얘기로는 조금 공화당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하원에서 이번에 대개 왜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 이렇게 양분되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번에는 제가 뭐 이런 건 전 함부로 예측 안 해요. 네네. 그러나 이거 알 수 없는 이거 뚜껑 열어봐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그 미국에서 그 거의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중산층 재건 또 뭐 자유무역을 거의 포기하는 듯이 이제 중상주의로 회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유권자한테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을까? 이 점이 이제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지금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살짝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 3% 포인트 차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거는 오차 범위 내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당일날 어느 쪽 지지자가 더 많이 참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네. 분명한 것은 추세상으로 보자면은 네. 민주당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씩 공화당 쪽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추세로 보자면은 분명 민주당이 불리한 건 분명합니다. 많이 따라와서 민주당이 백중지세 약간 분리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참 인기가 없어요. 네, 아마 이렇게 인기 없는 아주 그 순환의 인기를 보내는 대통령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네, 인기 없는 대통령이 있지요. 네,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만. 네. 있습니다. 김종대, 임상훈, 김종대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얘기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0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중학교 1학년 예진이는 10년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2살 터울의 여동생과 함께 조부모님 댁에 맡겨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당뇨와 고지혈증으로 힘들어하면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합니다. 아들의 빚을 갚으면서 사랑하는 손녀들까지 돌보려면 어떤 일이든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집안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예진이는 날이 점점 추워질수록 걱정과 한숨이 더 늘어갑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의 보일러가 툭 하면 고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난방을 위해서는 바닥 전체의 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지금의 형편으로는 꿈만 같은 일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이 너무 두려운 예진이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과 모레는 겨울 추위가 예상돼 이번 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이미 오늘 낮부터 좀 쌀쌀했는데요. 서울이 13.4도에 그치면서 어제와 비교했을 때 4, 5도가량이나 기온이 낮았고 역시 평년보다도 2.5도 낮은 낮 기온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0도까지 내려앉으면서 오늘과 비교했을 때 7, 8도가량이냐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기온도 낮은 데다가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전국 적으로 체감 온도도 떨어지겠습니다. 또한 내일 서울뿐 아니라 많은 지역으로 영도 안팎의 기온을 보일 텐데요. 철원과 대관령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고 파주도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인 아침 추위가 예상됩니다. 또 모레도 토요일 기온이 그렇게 높이 오르지 않아 서울이 아침 기온 1도로 거의 비슷하겠고요. 이제 일요일 오후부터 서울 낮 기온 16도 등 서서히 일요일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띠긴 하겠지만 당분간 추위가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이 가장 춥기 때문에 보온에 신경 쓰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 15도 내외로 아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괜찮은데요. 일부 중부 내륙과 대부분 남부 지역으로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0.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미 공군은 최근 지속적인 북한 도발과 관련해 당초 내일까지 예정됐던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의 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외신들은 전형적인 미국 관심 끌기용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 중인 경찰은 당시 지휘부에 늑장 보고를 한 책임을 물어 총경급 경찰 간부 2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진행 중인 수사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해 경제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비칠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에 지난 대형 참사 떠올리는 분들 많습니다. 1995년에 1,4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 그때 생존자였습니다. 그때 아픈 기억을 책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선민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제일 먼저 든 건 끔찍한 비극이다. 그런데 그 이어 바로 든 생각은 삼풍백화점이라는 사고가 얼굴과 형식을 바꿔서 계속 이 사회에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용산에서 이태원 한복판에서 이 젊은이들이 156명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세월호 생각하고 삼풍 때도 있었는데 성수대교 붕괴 있었는데 과거 이렇게 큰 참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졌죠. 작가님, 이번 사고 왜 일어났다고 보세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서요. 그냥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네. 예방하지 못했던 인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고가 났던 골목이 히말라야 같은 극지도 아니고 가지 말아야 하는 공사장도 아니었어요. 네. 서울 사람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고 우리는 벚꽃 축제나 뭐 불꽃놀이 이런 거 할 때 많은 인파가 많이 몰려다녀 본 경험이 있어요. 네. 한 번도 그것을 누가 주최하는지 확인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니까 뭐 조국에서 그렇게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한테 깔려 죽는 사고가 났단 말이죠. 예.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죠. 네. 네.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었고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참사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어디서 좀 잘못된 건가요?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가요? 과거 참사에서 배우지 못했던 건가요? 저는 제가 SNS에 썼는데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예? 사실 그게 대한민국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극 중에 나오는 깐부라는 그 돈 많은 사람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을 사람 이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네. 그냥 장난감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경시되는 풍조. 근데 제가 삼풍백화점 그 회장이 이제 사고로 누워 있을 때 회장이 인터뷰한 장면을 봤는데 인상적이었어요. 예.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보시오 기자 양반 나는 돈을 잃었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득권의 감성들 그리고 사람이 죽는데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에 미쳐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위험천만한 그 유리천장이 바닥에 깔려 있는 듯한 그런 구조들 사회 구조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사회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를 버리고 학생들을 버리고 도주한 이준석 선장이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가서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좀 네, 맥락이. 맥락이 그래서 좀 소름이 이렇게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아이들이 숨졌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지금요 경찰이 잘못했다 이렇게 경찰 책임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국가적으로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윤석열 정부라고 속히 말하는 지금 지도부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태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길을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불법 증개축한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우리의 문제지 윤석열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아까 얘기하고 갔습니다. 망언이죠.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림하고 싶은 마음과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군림은 하되 이들 그러니까 기득권 소위 말하는 기득권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계속 잘라내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망언이고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기만이요?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세월호를 두 눈 뜨고 똑똑히 봤거든요. 네. 어떻게 배가 빠졌고 어떻게 수습이 안 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네. 그런 학습을 한 국민들인데 그런 국민들한테 자꾸 여기까지 우리가 할게, 여기까지만 양보할게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는 기만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 6월 29일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삼풍백화점이 붕괴했습니다. 502명이 숨졌고요. 937명이 다쳤어요. 초대형 참사였습니다. 그때 최근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얘기하면서 거기 왜 놀러 갔냐라고 하고 그렇게 개인의 책임론으로 자꾸 들고 나와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참사 피해자잖아요. 먼저 겪었는데 아무도 그때 저한테 삼풍백화점에 왜 갔냐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때는요? 예. 그게 상식인 거죠. 예. 그리고 그때 김영삼 정부는 확실하게 사과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책임지고 수습하겠다고 약속했고 바로 사과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건 정부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책임을 미루고 있어서 지금 희생자들 그리고 피해자들 그 이태원에 간 사람들을 지금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잘못으로 전가하려는 느낌이 보이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뿌린 공문에서도 참사라는 표현 대신 사고라고 표현하자라고 했고 지금은 추모의 시간이다. 추모를 한 그쵸. 후에 사실관계를 따져서 이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정부는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오히려 침묵하라라고 들려요.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논하지 마라. 우리가 시간을 갖고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들려요. 예. 5530님께서 거길 왜 갔냐고요. 그럼 성수대교 무너질 때 버스 탄 게 잘못입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백화점 간 게 잘못입니까? 세월호 침몰할 때 배를 탄 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얘기합니다. 그래요. 갑자기 피해자들 거기에서 누가 밀라했다 어떤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인파가 몰릴 줄 알면서 거기를 왜 갔어? 외국 명절에 그걸 왜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목소리는 계속 커집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토끼머리 네, 머리띠 찾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밀 수 있는 환경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누굴 죽이려고 간 사람 없고요. 예. 죽으려고 간 사람 없습니다. 예. 사고가 난 거예요. 예. 그게 팩트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도 죽이려고 가지 않았죠. 죽으려고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7554님 중학생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든지 즐기고 놀러 갈 수 있다고.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이라고요. 피해자 탓 정말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누구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안 됩니다.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좀 잘 보고 가야 될 텐데 그런데 애도하고 추모하고 이런 또 시각을 또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려운 게 일단 세월호라는 선행학습지가 있어가지고 예. 이게 정쟁의 도구가 되면 진실을 밝혀지기보다 자꾸 왜곡되고 논란되는 그 험난한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의도는 여도 야도 안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그런 식의 접근은. 제 생각은 그래요. 사고 이후 참 걱정이 되는데요. 작가님께서 저는 삼풍 생존자입니다. 이런 책을 출간하셨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자 한 의도가 뭔가요? 참사는 사람을 가려오지 않는다. 네. 그 일이 이번에 내가 아니었을지라도 다음엔 내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피해를 겪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함하지 말자. 네. 우리는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고 이웃들이다. 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죠. 피해자나 희생자를 비방하면 안 되죠. 그리고 생존자들 그 트라우마, 그 아픔이 계속 될 건데요. 이어질 텐데요. 저는 27년 차인데 지금도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아마 정신과 선생님 얘기로는 평생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했고 몸도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뭐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돼서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보다 끔찍한 일이고 한 개개인이 겪기에 굉장히 힘든 고독과 외로운 날들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면 그렇게 얘기를 못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죠. 네. 책만 읽어봐도 그 고통을 좀 가늠할 짐작할 수는, 네, 짐작하기도 어려운 고통이죠. 그런데 아무튼 2989님께서 삼풍백화점 참사 때 근처 중학교에 다녔어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 학교 학부형들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고요. 친구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는데 그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그날 기억,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요. 용산 참사, 그리고 참사 벌어지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사람들이 뉴스로 그리고 SNS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도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참사 피해자분들이나 이번 일로 우울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정신과 가서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정말 하고 싶어요. 혼자 있지 말라고요? 네, 제가 혼자 있었거든요. 네. 제가 사고 직후에 그냥 아무도 만나기 싫고 말하기 싫어서 한 2, 3년을 혼자 있었는데 네. 그게 굉장히 병을 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과 선생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거든요. 예. 혼자 있지 마라. 네. 누구랑 같이 있어라. 네. 누구랑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고통을 줄까 봐. 그렇긴 한데 일상을 빨리 회복하는 게 좋대요. 오히려 바쁘게. 네. 네. 그냥 일상에서 네네네. 사람들과. 네. 혹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화하고 막 울고 불고 막 달려들고 그러면 네.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리를 두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애도하라고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계속.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20대 30대 우리 젊은 친구들 아무 잘못 없거든요. 네. 이분들은 그냥 일상생활 사시고요. 네. 나라 이 지경으로 만든 기성세대들 애도하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어른으로서 이 사회에 책임을 질 만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네, 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네네. 네. 애도를 계엄령처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명령하지 않아도 정말 시민들은 애통해하면서 애도하고 있어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7542님, 참사에 살아남은 사람의 무게를 누가 감히 짐작을 하겠습니까? 얘기하시고, 조연수님은 참사를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참사는 좀 막아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거리에서 이런 젊은이들 156명을 잃었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나요? 우리가 삼풍 그리고 세월호에서도 배운다 고친다 했는데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은 학습을 했죠. 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국민들은 학습을 했는데 글쎄요. 나라 전체가 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 주변 사람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잘못하면 피해자가 어느 날 가해자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애도를 이제 소상공인들이 또 피해를 볼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또 이 사람들이 가해자로 여겨질 수 있어요. 벌써부터 경찰에서 소상공인들이 거기 상인들이 제복 입은 경찰들 보고 싶지 않다, 보내지 말라고 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그분들 잘못 없다고 큰 소리로 다 같이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 소상공인분들도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요. 우리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그런 얘기들은 입 밖에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국가 책임론을 빼자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럴 거면 우리가 왜 세금을 내고 이 나라에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태원 골목이 국가의 사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구멍가게 안에서 사고가 나도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데 네. 국가의 골목이잖아요. 저희는 세금을 내고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예. 마땅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이 일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전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7542님께서 그래도 씩씩한 목소리의 작가님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생존자 이선민 작가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이번 이태원 참사는요, 특히 20대, 30대 희생자가 많았어요. 20대가 많았는데, 세월호 아이들이 컸으면 그 나이 때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번 참사를 보면서 세월호 참사 떠올렸을 사람들도 많았고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유민 아빠 김용호 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은 어떠세요? 네,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세월호 때 그때 단식을 며칠 하셨죠? 네, 46일 했었죠. 그때 46일 때도 건강 어떠시냐고 물어보면 맨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얘기했는데 좋을 수가 없어요. 뭐, 그렇죠. 예. 지난 주말에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뭐 정말 답답했죠. 뭐 세월호 때나 지금이나 국민의 안전에 대해 국가가 무책임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 국민의 안전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세월호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버님 마음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네. 산 참사 소식을 듣고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 거는 똑같은데요. 8년 전 유민이가 세월호 배 안에서 죽어가던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거의 한 뜬 눈으로 밤을 샌 것 같아요, 저도. 네. 유민이가 컸으면 지금 20대 중반이고요. 희생당한 아이들, 세월호 당시 희생당한 아이들이 살아있으면 20대 중반이었을 텐데 그래서 더 상처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네. 아마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놀랐을 것이고 무서웠을 겁니다. 네네, 그렇겠죠. 네, 세월호 참사를 겪고 또 이태원 참사까지 겪은 아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믿음과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을 거예요. 그만큼 정부가 이제 원망까지 하겠죠. 네. 4981님께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던 많은 청년들 걱정됩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까 해서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잃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우울합니다. 청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당시에도 고등학생들 더 상처가 컸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세월호 그때 당시 18세 중고등학생들 이제 그 또래들이 많이 슬퍼했었죠. 네. 언니, 동생들, 친구들이었으니까. 네. 네. 아마 지금도 아마 제일
불안하게 살 것 같아요. 남의 일이 아니고 예. 본인들의 일같이 생각될 겁니다, 아마.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조롱하고 혐오하고 그때 왜 거기 뭐 수학여행 왜 갔냐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네네. 그 조롱과 혐오가 더 가슴이 아팠을 텐데 네네. 그때 어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짜 뉴스가 진실이 돼버렸잖아요. 8년이 지난 지금도 유민이 얼굴 한번 안 보다 보상금 때문에 나타났다. 예. 또 뭐 양육비도 안 줬다. 예. 지금까지도 저를 댓글로 공격하고 아직도 힘들게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요? 네. 아이고. 뉴스에 잠깐 나오면 꼭 지금도 양육비 안 줬다니 또 이제 뭐 갑자기 보상금 때문에 나왔다느니 막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 가짜 뉴스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진실이 완전히 평생 동안 거짓으로 정말 나쁜 아빠가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왜 거기 갔냐고 비난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희생자들을 뭐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고 세월호 가족들이 당했던 모습과 똑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묵에 비교하기도 했잖아요. 세월호 우리 아이들을. 네. 이게 제발 아프고 슬픈 사람들 가슴에 더 이상 못질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슬픈 사람들입니다. 예. 이태원 참사는 왜 일어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태원 참사는 국가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도 있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도 있습니다. 또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국가가 그거를 못했다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세월호 때하고 똑같은 걸 많이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네. 비난하는 것, 조롱과 비난을 일부 언론과 일부 사람들이 하고 또 정부는 국가 책임이 아니다라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영락없는 세월호 때와 똑같다고 제가 느껴서 정말 무섭고 그래요. 예.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 그리고 가족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유가족분들이 앞으로 겪으실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으로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응원하고 이루해주는 국민이 더 많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잃지 마시고요. 네. 힘내십시오. 9199님께서 기성세대로서 젊은 분들에게 무엇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 진정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어른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픈 상처를 이렇게 꺼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건강 챙기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세월호 희생자 유민 아버지 김용호 씨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 찾는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오연서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요즘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오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대응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규명될 게 참 많은데 오늘 좀 짚어볼 만한 거는 대통령실, 행안부 그리고 경찰청까지 이어지는 이 보고 체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좀 규명해야 될 게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찰이 왜 이렇게 못했는지, 보고는 했는지, 지휘를 했는지 계속 경찰 책임론이 나왔는데 그 윗선은 그리고 다른 부서는 과연 뭐 잘못이 없나요?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가장 관건은요. 이 사건을 총 지휘해야 될 두 사람이죠.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이 사건을 보고받았거든요. 아니요. 뉴스 보고 국민들은 다 알았는데 네. 다 알았는데 그때도 보고도 못 받았다고요? 대통령보다도 늦게 받았대요. 이게 언론사 속보보다도 늦은 시간이었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예? 10시 넘어서부터 계속 속보가 나왔었는데 예? 서울청장은 11시 36분. 경찰청장은 12시 14분, 그러니까 자정이 넘은 12시 14분. 10시 넘어서 지금 사망자 얘기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12시 14분에 보고를 받았다고요. 사건 발생 지금 1시간 59분 뒤네요, 그때가.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은 또 그보다 1시간 또 이른 11시 1분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 경찰청에서 경찰청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경찰청장을 뛰어넘어서 대통령한테 먼저 보고가 된 거고 뭐 긴급한 사안이면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뒤에 왜 경찰청장과 얘기를 안 했죠? 논의를 안 했냐 이 지금 의문이 가장 많이 남는 겁니다. 경찰청장은 왜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를 안 했죠? 경찰청장도 행안부 장관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요. 예. 네, 행안부 장관은 또 대통령으로부터 11시 20분에 지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찰과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규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요. 너무 늦게 이거 보고를 받았고요. 경찰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경찰한테 바로 이렇게 지시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태원 당시 그 인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현장을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은 경찰이잖아요. 예. 직접 소통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고가 났는데 왜 도로 통제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이 경찰한테만 지시를 했어도 이게 좀 통제가 빨리 되지 않았겠냐라는 이제 의문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대통령, 행안부 장관, 경찰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지휘 체계를 통해서 수습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다라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 별도로 대통령실에서 경찰 쪽으로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시를 하기는 했다라고는 하지만 다른 경로로요? 네. 뭐 여기에 비선 같은 게 있나요? 왜 아니 그냥 보고 경로로 이렇게 지휘 체계에서 그냥 하면 되죠. 왜 안 해놓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행안부를 통한 경찰 라인 이 보고 체계가 일반적이다라는 게 이제 계속 대통령실의 설명이고. 자, 그래요. 설명인데 그러면 경찰한테 행안부 장관이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까? 대통령실은 그러면 경찰, 행안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지시도 행안부 장관, 경찰한테 내렸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네, 경찰이 어쨌든 이 상황에서 가장 늦게 보고를 받고 늦게 대응에 나선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어쨌든 국정상황실에서 경찰 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거는 좀 소극적 지시라는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주장 나왔어요? 네, 민주당은 그런 주장을 좀 강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다음 주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거 처리해야 된다라는 마지노선도 제시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아직 확실한 입장은 없는데 사실상 정의당도 이미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좀 피하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기류입니다. 지금. 특검 주장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이걸 지금 감찰하고 수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모순적인 상황 때문에 사실 특검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는 실제로 결국에는 특검으로 갈 거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이 미비했어. 경찰이 뭘 잘못했어요. 검사들이 경찰 이렇게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현행법상 그런데 왜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수사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흔히 말하는 그 검수완박법에서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위 중에 하나가 대형 참사 사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고 말고 경찰이 잘못한 거 그리고 행안부에서 잘못한 거, 대통령실에서 잘못한 거는 검찰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어쨌든 경찰이 그걸 수사를 해서 경찰이 잘못했다는 걸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야 검사가 이제 투입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런 상황 자체를 경찰이 먼저 수사하고 있는 게 좀 모순적이지 않냐라는 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이야기 전에 네. 오연서 기자가 쓴 기사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천공스승은 왜 나왔습니까? 천공스승이 어제 한 3개 정도의 강의를 올렸더라고요. 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어떤 강의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뭐라고요? 세계 각국지 정상들이 우리 이 참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문을 하고 추모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좀 그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이걸 이제 외교에 이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자. 이거는 우리가 외교적인 상황을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다. 엄청난 기회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엄청난 기회라는 워딩이 나왔었습니다. 기회라고요. 기회라고요. 참사 피해자 지원을 세금이 아닌 국민 모금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나오는지 이런 분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법사든 스승이든 무슨 점쟁이든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대통령과 이분이 연관됐다 이렇게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 문제죠. 네. 대통령실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여전히 천공스승과의 이제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이제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네. 오늘 뭐 이 기사나 뭐 이 영상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을 낸 건 없었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좀 국민 정사군이 이렇게 더 떨어져 있습니다. 저런 분한테 뭘 배우겠다고 왜 들어보라고 찾아보라고 하는지. 다음으로 만나볼 이야기는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여당에서도 그리고 야당에서도 안에서는 좀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여당에서도 나옵니다. 여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네. 대통령의 요즘 그걸 보면은 재신임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기류도 느껴집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 행안부 장관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이게 같이 분향소 조문을 함께 갔다고요? 네, 어제는 사실 중대본 회의 그 주무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가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중대본 회의가 원래 9시에 열리기로 했는데 30분으로 이제 늦췄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늦췄군요. 네, 조문을 가려고 회의 일정을 늦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총리실에서 뭐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또 의심을 받을 만한 좀 정황이 있네요. 네, 그런 의혹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따로 주무장관 이상민 장관이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분향소 조문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것도 주무장관 뭐 이상 이하의 의미도 없다 뭐 이렇게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뭐 의미를 두고 볼 텐데요. 애도 기간이 지나면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은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과 장관이 가까이 다닌다.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재신임일까요? 아니면 그러더라도 이렇게 읍참 마속 뭐 이런 얘기가 나올지. 네. 여권은 어떻게 기류가 흘러갈까요? 안에서는 어쨌든 참사 초기의 발언이 너무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에서라도 경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처음부터 나오고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경찰의 책임이 굉장히 자꾸 경찰 책임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관할하는 이제 장관의 책임도 사실 가벼워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경찰 책임이다. 이건 행안부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 이건 또 무슨 내용이지? 어쨌든 5일까지 그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해서든 뭐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사 취재하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세요. 네,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오연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안 그래도 복잡한 퇴근길인데요. 돌발 상황까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지수 부근에 사고가 있습니다. 화물차와 승용차 등이 부딪혔는데요. 승용차 한 대는 지금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현재 1차로와 4차로가 차단된 상태고요. 1km가량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7원 분기점 부근에서 막히다가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 쪽으로도 차가 많아서 정체가 이어집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이고요. 망상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난 승용차는 현재 갓길에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대로 공항 쪽입니다. 가양대교를 못 가서 사고가 났는데 3차로가 막혀 있고요. 동호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가양대교까지 가신다면 50분 이상 예상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56명의) 별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철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철학의 맛. 정치철학자 김만곤 박사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용근 소셜랩 접경지대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원 참사, 네, 사고라고 부르라는데 참사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이고, 뭐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주 기자님의 그 여는 멘트에 제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감정이 좀 주체가 좀 안 되는데요. 이게 뭐 이게 정부는 이게 그 사고가 행정상의 중립 용어라서 이걸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재난의 중립적 용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난을 중립적으로 보라고요? 예, 그냥 상황에 맞게 부르면 되는 거지 이걸 왜 일괄적으로 중립적 용어를 정해놓고 그렇게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사면 참사고 사고면 사고고 뭐 그렇게 상황에 맞게 부르면 되는 거지 이게 왜 일괄적으로 정해서 불러야 되는 용어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예측 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하고 이게 대규모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전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예, 뭐 참담한 마음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금 이걸 굳이 사고라고 부르는 분들하고 말장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이럴 때가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외신 기자회견할 때 뒤에 붙여놓은 거에 보면 이태원 인시던트라는 영어로 썼는데 인시던트라는 표현이 이게 사고인데 그 인시던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게 보면은 우연한, 부차적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재난을 뜻하는 디제스터도 아니고 액시던트보다도 가벼운 상당히 가벼운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더 슬프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계속 인시던트 얘기를 하는데 외신에서는 디제스터 그리고 캐타스트로피 대참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만 있고 책임은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참사에 국가는 어디 있는가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뭐 저는 국가의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방하지 못했으니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사고를 수습해야 되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희생된 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하는 일이 우리 정부가 뭐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임자가 단순히 꼬리 자르기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고위 지도자들까지 모두 포함되어서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전에 전통시대 때 보면 이 재난이 닥치면은 군주가 임금님이 반찬 가지수 줄이고 맛있는 거 안 먹고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심해지면 무릎 꿇고 석고 대죄를 했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는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던 불평등한 시대에도 재난에 대해서 군주가 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하물며 대통령도 공복인, 다시 말하면 국민의 종인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리고 이게 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고 형식적으로만 말하지 우리 여기 이 사고를 보면 구청장, 시장,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아무도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선출직 정치인과 정무직 관료가 한 명도 없습니다.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요. 책임이 없는 국민들은 다 내 탓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사과합니다. 내가 사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미안하다고 하고 고통받고 있고 울고 있고 이런 분들은 거기 현장에서 수습한 시민들, 경찰들, 소방관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자기가 책임이 있다고 그러고 여기에 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네. 정작 여기 책임을 져야 될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주무장관께서는 심지어는 선동성 정치적 주장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추모와 추궁, 추모는 하되 추궁은 하면 안 된다. 추모와 추궁의 시간을 나눠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나누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비탄에 빠진 국민들을 몰아세우는 이런 강요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이게 추모의 기간 동안 추궁을 하면 안 됩니까? 그건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정확한 애도, 모든 진실한 애도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명확하게 규명할 때 애도도 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증명하고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네.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역사상 두 번째인데 마치 애도 기간 동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사실 저희 누구나 다 지금 자발적으로 애도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애도 기간 하지 않아도 다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나서서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 책임이고 끝까지 다 규명하고 제대로 책임지겠다,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정성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자. 그런 말 안 하면서 국가 애도 기간 그동안은 우리 추궁하지 말고 추모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애도 계엄령도 아니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정부가 강제하니까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꾸 회피하고 있으니 이렇게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님께서 주 기자님, 김만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납니다. 12구 참사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기합니다. 하이드님께서 무한 책임이라는 단어를 면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국가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애도 기간이다 하니까 음악 공연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도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음악보다 더 위로를 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의 애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니 이건 제 주변에서 사실은 아마 많을 거예요. 이걸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영세한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거의 3년 동안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역시 이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그걸 주도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 이하 각종 공무원 여러분들 월급 꼬박꼬박 잘 받으세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게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은 자신들이 책임이 있다라는 말도 안 하고 잘못했단 말도 크게 안 하면서 이 피해는 오히려 이런 정말 영세한 분들,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인들, 이 사람들에게 지우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가 크게 잘못됐다,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추모하는 마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걸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저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애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왜 이태원에 갔어 하면서 희생자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께서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거기에 고통받지 말아치라고. 더 많은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려고 할까요? 희생양을 찾으려고 할까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왜 그러는지. 박사님 모르는 게 있었나요? 예. 이게 뭐 그게 좋은 이유든 아닌 이유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거 이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그 어떤 좋은 방식도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게 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헬로윈이 왜 로문한다 이걸 왜 따라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왜 놀러 갔는데 그런 사람에 왜 우리가 추모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놀 권리가 있고 그리고 각 세대나 뭐마다 그냥 놀이 문화가 서로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어떤 놀이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핵심은 헬로윈을 즐기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군중이 몰릴 것을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지방자치체가 공권력이 그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네. 여기에 책임을 물어야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아니고 올바른 방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잘못된 접근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놀다가 죽었다 그런 사람들 왜 우리가 추모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리는 분들한테 이렇게 반문해보고 싶어요. 우리 국가가 일하다 죽은 사람들은 제대로 추모해 준 적이 있느냐. 네. 한국이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거 줄여보겠다고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처벌법도 아니고 중대재해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1호 사건조차도 아직까지 검찰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시행령 만들고 또 법 개정안 발의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일하다 죽은 사람들도 제대로 추모해주지 못하고 줄여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놀다가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놀 때도 어느 한쪽도 제대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 나라로서 전체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책임이 있는 분들이요.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 사고를 국민들보다 더 늦게 이렇게 압니다. 뉴스 속보보다 훨씬 더 늦게 보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조금 놀랍습니다. 국가가 있는지 외교 위기고 경제 위기인데 이 위기를 윤석열 정부가 과연 잘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능력은 있는가? 계속 의문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근대 국가는 그냥 관료 국가고요. 관료 국가는 매뉴얼 국가입니다. 그러면 모든 관료들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데 같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도 누가 정치 지도자고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동과 모든 결과물이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요. 박사님 매뉴얼이 법과 제도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잘못인데 지금 법과 매뉴얼이 없다. 그래서 주최 측이 없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 정부 비난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책임 있는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책임 회피용 발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정말 주체적이 없는 행사를 그러면 보호할 개입할 주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닙니다. 실제로 법적 근거도 다 있고 개입해야 되는 그 법적 근거도 다 있고 더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그런 거라고 국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공권력이 그때 개입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대놓고 백주대낮에 판례까지 다 있는 사건을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지 참사 예방도 안 됐고 대응도 안 됐고 구조도 실패했는데 사과마저 이렇게 실패하고 이제 회피만 하고 있으니 4307님께서는요. 저는 올해 62살인데요. 29일 날 이태원에 있었습니다. 놀려고요. 하물며 젊은이들이 노는 게 죄입니까? 안전하게 놀 권리 있습니다. 세금은 왜 걷어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이태원 거리에서 심폐소생술에 뛰어든 고등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을 보면서 그 시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늘 저희가 가장 힘들 때 보면 결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의식,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 함께하겠다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저 밑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겠죠. 저희들이 그런 데 기대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점에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따뜻한 말을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더. 네, 실제로 뭐 이제 우리가 나쁜 측면을 보게 되면 뭐 계속 나쁜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라고 하면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높은 지위를 주고 거기에 많은 보수를 주는 이유는 그런 사고에 미리 대응하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위를 주고 그쵸. 보수를 주는 거고요. 네. 그런 일 그리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그 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냥 높은 자리 즐기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그냥 돈 그냥 많이 받으라고 주는 자리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혼자서 행복하라고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윤리와 직업과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측면에서 제가 꼭 정말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께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네. 농담을 한 사건이 있었죠. 예. 이게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큰일이 일어나고 외신 기자회견을 할 수 있고 이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네. 희생자 중에 26명이 외국인이었거든요. 예. 156명 희생도 엄청난 거지만 26명이 작은 게 아닙니다. 26명도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럼요. 외신 기자들이 그냥 한국에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한국 정부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온 게 아니고요. 그중에 상당수는 피해국가 기자들입니다. 예. 그분들이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렇죠. 그걸 농담으로 받았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 뉴스를 보고서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미친 건가 싶었어요. 아이고. 제가 정말 너무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책임감이 없으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책임감을 가지셨다면 그렇게 대응하실 수 없었을 거다. 진심으로 더 제대로 이 사태를 대응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큰 대형 재난이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정치 지도자 책임자 관련된 관료들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책임에서. 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사과조차도 녹취록이 풀리니까 하나 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과의 말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그러면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여기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책임져야 되실 분들이 자꾸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의 자리로부터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그거 정말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자기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금 근데 책임져야 되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부터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경찰 책임이라고 하니까 경찰 수뇌부에서는 현장에서 잘못했다고 하고요. 용산서에서는 또 이태원 파출소로 내려갑니다. 용산서 현장 경찰은 기동대 요청 몇 번이나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얘기하는데 서울청에서는 우리 그런 적 없어 이렇게 긋습니다. 그래서 저 말단 경찰들 말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경찰들한테서 이 사고 누구 탓, 네 탓, 내 탓 하는 사이에 그 윗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은 뒤로 계속 물러서고 있어요. 눈물을 보이고 사과하고 물러서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서울시의 안전, 이 용산구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분들, 이분들 책임 가볍지 않은데요. 이게 가볍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네. 사실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책임의 직접적 당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자리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진해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행안부 장관까지 다 스스로 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왜 관계기관 대책회의 안 했을까요? 다 모여서 하는데 지난번만 해도 다 했는데 왜 안 할까요? 이런 생각도 계속 들어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초 신고가 6시 34분 얘기했는데 6시 17분에도 26분에도 압사라는 단어를 언급한 112 신고가 있었어요. 압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 씁니까? 그러게. 이분도 처음 썼을 거예요.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 철학의 맛 여기서 닫아야 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오늘은 얘기를 잘 못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물로 인한 재난 피해 중 태풍과 홍수보다 더 무서운